네, 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렸을 시간입니다. 2020학년도 제2학기 한국현대문학특강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참 주위 상황도 도와주질 않고 내 컨디션도 도와주질 않고 이 녹화 프로그램도 도와주질 않네요. 출석만 네 번째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30분쯤 녹화했는데 프로그램이 다운되어 버렸고 10분쯤 녹화했는데 아들 녀석이 쿵쾅거리는 바람에 취소했고 또한 7, 8분쯤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윗집에서 못을 받고 뭐 이런 때도 있죠. 방영의 분위기가 각별한 작품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출석 부를게요. 김필준, 이찬결, 하도 많이 불러서 이름을 출석부를 외웁니다. 최내정, 최윤지, 권준리, 박혜림, 전영재, 조수진, 정정영. 정영씨 분례기는 중국어로 번역이 돼 있나요? 소시민은 돼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동학, 김우현, 사파로바 알시나. 이 학생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권민지, 김지원. 이제 또 오토바이가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러네. 오늘은 여러 가지 어렵네요. 문조서, 조우동, 조서씨와 우동씨 유튜브 강의 잘 보고 댓글 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빈, 반효원, 전우진, 김도연, 김현아, 황재민. 네, 자, 블랙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창비판에 말하는 겁니다. 이 책을 펼치면은 창비판 분례기를 펴내며 라는 짤막한 글에서 작가 방영웅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단히 야심만만하게. 그렇죠? 이 소설은 농촌 소설이 아니다. 단순히 농촌을 배경으로 한 토속적인 소설 또는 뭐 농민들의 삶을 그린 그런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농민의 애환이든 뭐 농민들의 이 인정이든 농촌의 넉넉한 이 품이든 고향의 이미지든 그런 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소설이라는 말인가? 궁금하죠? 이 발언은 주목해야 됩니다. 한국 문학사, 특히 농촌 소설이나 농민 문학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으로 와 닿을 발언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촌 소설, 농민 소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향토성, 토속성, 또 농촌의 풍경, 농민들의 이 넉넉한 인심, 이런 거 아닙니다.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농민들의 힘겨운 삶,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 이웃 간의 싸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또 현대 소설이라면은 산업화 과정에서 붕괴된 농촌의 모습을 그린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 경향이랄까요? 성격의
농촌 또는 농민 소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작가 방영욱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불레기는 농촌 소설이나 농민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소설이냐? 궁금하죠?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역사나 사회의식보다 운명의식을 가지고 썼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 운명의식이란 말에 주목하세요. 운명의식. 이건 강조를 해야 돼요. 운명의식. 크게. 운명의식. 운명의식 하면, 운명하면 팔자를 딱 떠올리죠. 네. 인간의 운명, 일반적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이라는 이 특수한 장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보편적으로 타고난 이 운명, 이 운명에도 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운명이 있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운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걸 포괄하는 운명으로 이제는 이해합시다. 이 운명이란 말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예측, 그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나 있는 인간의 의지가 도달하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여 간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하죠. 내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어떻게 손대볼 수가 없는 것. 저 도저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힘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하지 않을까, 또는 운명의식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불리에게에서는 운명의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인간의 그 벌거벗은 모습, 정말 그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사는 특정한 인간이 아니고 이 어떤 이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게 문명의 이름이든 뭐 이성의 이름이든 뭐든 또는 윤리의 이름이든 그런 인간적인 인간의 그 문명화 과정에서 습득한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예를 들자면 똥 싸고 오줌 싸고 가래침 맺는 인간, 정말 언어로 표현하기 힘겨울 정도로 이 무자비한 폭력들, 그리고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깊은 욕망들 등등을 그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아울러서 운명의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 운명의식 개념을 포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내식으로 정리하자면은 인간의 이 의지나 이성적 판단으로 제어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 소설을 썼다는 점에서 운명의식을 가지고 썼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이해를 하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작품 발표 직후 어느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소설은 농촌 소설이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던 적이 있다. 그렇다면 무슨 소설인가? 대단한 발언이죠. 이 소설은
다시 봐요. 그 어떤 소설도 뛰어넘는 그런 소설을 희망했던 듯하다. 모든 소설을 뛰어넘는 소설.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보세요. 나는 시대 배경에 관계없이 어느 시대에나 통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원했다는 겁니다. 이 예산 읍내와 호롱골이라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이지만, 그리고 해방 이후 2, 3년, 2, 3년, 2, 3년쯤 지난 시점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지만, 그런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훌쩍 뛰어넘는 어느 시대에나 통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소설에서도 얘기하지 못한 얘기를 나는 이 불얘기에서 쓰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게 뭘까? 이게 운명의식을 가지고 썼다는 말과 관련이 될까요? 그러니까 역사의식이나 사회의식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인간이 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인 지점을 탐색해보고 싶었다는 얘기로 읽힙니다. 대단히 야심만만하죠. 나는 이 말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다는 그 말로 이해합니다. 말하자면 내 분신이나 다름없는 똥개가 당신의 분신일 수도, 당신의 친구나 이웃일 수 있기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너 똥개나 다름없어. 응? 네 친구가 네 이웃이 바로 똥개야. 이러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 우리의 몸을 돌다가 빠져나가는 이 업젝시옹들 얘기했었죠? 업젝시옹. 크리스테바가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이게 아니죠.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공포와 권력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개념이죠. 오브젝션. 천천히 오브젝션. 프랑스어로는 오브젝션이라 발음해요. 이 버려진 것들 또는 오물, 뭐 이렇게 이해하는데 쉽게 보면 됩니다. 똥이나 오줌이나 뭐 정액이나 침이나 가래나 땀이나 이런 우리 몸의 일부였다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순간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들이죠. 여기에서 이 타자 이론으로 나가죠. 버려진 존재들, 상당히 주목할 만한 책입니다. 이 정도만 하죠. 이 정도만 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똥이라는 거 보세요. 똥 하면은 우리 몸에 이 영양을 공급하고 남은 배설되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혐오의 대상이 되죠. 구역질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 똥을 싸지 않고 오줌을 싸지 않고 침을 뱉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나? 불가능하죠. 그 모습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이 뭐랄까요? 혐오스러운 모습을 똥이를 통해서 보자는 거지. 또 똥이와 그 주변 사람들 통해서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똥이는 바로 내 분신이거나 우리 친구나 이웃일 수 있다는 것이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세요. 누구나 금기시하고 혐오하는 누구나 금기시하고 혐오하는 똥자를 주인공의 이름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용했지만 그 인물을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그리느라 무던히 애를 썼던 것도 사실이다. 이 똥에는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그 문명적 액세서리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은 이게 정신적인 차원에서든 아니면 이 육체적인 차원에서든 이 문명적인 이 액세서리들을 다 걷어내고 나서 딱 들여다보면 똥의 모습이 선하게 보인다는 거죠. 똥일 뿐이겠습니까? 콩조지의 모습이든 용파리의 모습이든 병충의 모습이든 또는 노랑녀의 모습이든 아주 강렬하게 성격화된 그 인물들 있죠. 그 인물들이 어쩌면 다 우리의 자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은 분출해 오르는 우리의 모습의 일부인지도 모르지. 어떤가요? 이 우리의 억압된 또는 은폐된 모습들을 치고 들어와서 너 이런 사람이지 라고 멱살을 잡고 뒤흔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렇다 라고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부정할 것인지. 우리는 똥해와 다른 인물들, 이 불리에게 다른 인물들이 들을 통해서 그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리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불리기를 읽는 독자라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소설은 단순히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농촌의 풍경과 농민들의 삶을 그린 그런 소설이 아니다. 인간의 원형적인 모습, 프리미티브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개별적이라보다는 대단히 보편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작가는 기대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봐야겠네요. 그렇죠? 개요는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불리기가 똥분자, 예절할 때 예도래자 기록할 기자라는 거 우리 발표자들의 발표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이 똥자가 재밌죠? 똥자가 쌀미자지 이게 쌀미자가 우리의 속을 통과하면은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달을 이자를 쓰죠. 쌀의 다른 모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쌀을 보거나 상상할 때의 우리의 감정의 동향과 이 똥을 생각할 때 감정의 동향은 다르죠. 더군다나 자기 똥이나 자기 오줌, 자기 가르침을 볼 때와 다른 사람의 똥이나 오줌이나 가르침을 볼 때는 또 다르죠. 똥의 똥은 어떨까? 똥덩어리 위에서 태어난, 똥간에서 태어난 똥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 이렇게 독자들을 다그칩니다. 어찌 보면 이 방영웅이라는 작가는 잔혹하기까지 해요. 너는 이 똥이하고 얼마 다른데? 그 오카에게서 자기 자식을 얻고자 몸부림쳤던 그 잔혹한 짓을 했던 콩조지와 너는 얼마나 다른데? 그리고 아들 없는 이 용파리 부부가
이 자기들이 난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 행하는 그 교활한 짓들 보세요. 그 용팔이와 병춘 부부와 너희들은 얼마나 다른데. 또 조영철과 여러분은 또 얼마나 다른데. 조영철의 그 돈을 향한 그 끝없는 욕망들은 그런 욕망들은 어떤 식으로 변형됐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작가는 우리를 다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읽기가 힘듭니다. 나는 분열내기를 3번째 읽었는데 이번에 역시 다시 읽어도 놀라운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간이나 장소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방 2, 3년 후 충남 예산의 호롱골과 새말. 다시 얘기하지만 이 시간이나 장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1970년대든 80년대든 90년대든 지금이든 크게 상관이 없고요. 배경이 이 강원도 산골이든 아니면 도시 종로 한복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똥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똥해와 그 주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는 것으로 충분하죠. 물론 지금 충남 예산에는 불예기와 관련된 관광 상품들이 있다고 하네요. 뭐 불예길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을 토속성이나 향토성이 아니라 일단 인간의 원형을 그리는 보편성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은 이 시간이나 장소는 어쩌면 부차적이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산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산 읍내 지도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수천리나 이런 곳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겠지만 우리 누구죠? 불예가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찾아갔던 절이 있죠. 향천사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친구 한두 명과 함께 이 불례기를 들고 예산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이 불례기라는 작품이 훨씬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인물 볼까요? 크게 호롱골에 사는 사람들과 새마을에 사는 사람들, 이 읍내죠. 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물들의 프로필을 그리는 것만으로 작품 전체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 표지, 빈 표지에 이처럼 이렇게 반드시 인물들의 그 프로필을 적어 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른 소설들 읽을 때 말이야. 그러면은 세월이 흘러서 이 책을 다시 꺼내 볼 때,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기억과 내가 밑줄 그은 부분이 이 환기하는 그 기억들 때문에 뭐랄까요, 각별한 상념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동무처럼 한 권의 책은 내 인생과 함께합니다. 물론 좋은 책이죠. 좋은 책이어야 하죠. 의미 있는 책이어야 하고. 블랙이는 여러분들의 대학 시절에 여러분들의 삶이랄까 인간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놓은 한 권의 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인물들 보죠. 석서방네 부부. 석서방 부부 기억나죠? 석서방. 노름 브로커. 참 뭐랄까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노름판에도 제대로 끼지도 못하고 이 노름판 주위를 맴돌면서 개평 푼돈이나 얻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자기
욕망으로 똘똘 뭉친 이 석서방 아내 성격도 강렬하죠. 그리고 여기에 똥예를 비롯한 오남매가 있습니다. 철봉인에도 대단하죠. 대단히 이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인류학적 접근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화상가기 시간에 말이죠.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인간이죠. 인간인 거 맞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나눠 갖고 있지 않은지, 이 사람들의 저 본능적인 욕망과 우리들의 욕망, 그게 억압되어 있는 형태로든 아니면 특정한 계기에 드러나는 욕망이든 이들의 욕망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용팔과 병춘이 있습니다. 우리 나무 하러 가는 사람이죠. 불례와 함께 이 병춘이라는 정말 아이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유학의 논리, 이 가부장적 논리 또는 남아 선호의 논리를 철저하게 내면화한 인간이죠. 이 똥례는 어떤 정조관념, 남존여비의 이 관념을 철저하게 내면화한 인간형이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기존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인물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념, 이데올로기가 이들에게 가하는 폭력의 그 성격도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폭력하면은 직접적인 폭력만 얘기하잖아요.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하면은 되게 이 물리적인 폭력만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갔나? 여기 있네. 그렇죠? 물리적 폭력만 얘기하는데, 물리적 폭력은 더 교묘하고 지속적이며 더 난폭한 폭력이 바로 상징적 폭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옥죄는 폭력들 있죠. 물리적 폭력은 눈에 보여요. 상징적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들을 억압하고 길들이고 그리고 예속화합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 폭력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데올로기 또는 이념이죠. 가부장 제도, 그죠? 또는 남성 중심의 이 가치관, 남존여비라고 얘기하지. 이런 그 제도적 상징적 폭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옥죄고 억압했으며 짓밟았는가. 이게 정조관념이어도 좋고, 똥리의 경우 또는 이 남아 선호, 이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이 남아 선호 사상의 포로가 된 병춘의 경우도 좋습니다만, 둘 다 이런 상징적 폭력, 이데올로기적 또는 제도적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고 봉순이네 잠깐 등장하죠. 이 봉순이네가 있습니다. 술을 놓는 봉순이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목매달아 죽죠. 봉순이가 똥리의 의식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죠. 몸을 버리면 나도 죽어야 한다. 나도 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철이와 같은 이 망나니 후처로 들어가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죠. 봉순이 어머니 역시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윤리에 예속돼 있죠. 분실인네가 있고요. 분실인은 이 과수원집으로 최참봉내죠. 시집가서 잘 사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실의 성격은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아요. 호랑할매,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는 할맛입니다. 콩조지. 콩조지의 뜻은 정확하진 않은데 이 조지는 남성의 성기를 얘기하고요. 이 콩은 콩할 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도수장, 도살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극장 간판을 메고 다니면서 광고를 하기도 하죠. 아이들이 콩조지 하면서 놀림의 대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 오카와의 정말 처절하다고 할까요? 정말 이 짐승과도 같은 관계. 오카와가 노랑년의 국수집 헛간에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장면 섬뜩하죠. 섬뜩합니다. 치마를 찢어서 싸가지고 이 용팔이네 집에 갖다 놓잖아. 정말 강렬한 인물입니다. 공조지. 딱 그림속에 그려지죠. 그리고 이 도수장의 수원탑. 똥내는 집에서 내려다 보인다 그랬지. 한번 이 장소를 공간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똥내는 집에서 바라보면은 어디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로 와보면은 영철이네가 있죠. 국수집 운영합니다. 노랑녀가 있고 참 독특한 캐릭터죠. 이 엄연한 자기 신랑 조서방이 있는데 조병주죠. 이 문패에도 조병주로 딱 적혀 있는데 좀 바보스럽죠. 열심히 일만 하는, 구들장 고치고 벽 쌓고 하는 온갖 허드렛 일 다 하는 충직하게 이를 데 없는 조서방이 있는데 조서방을 두고 최서방을 새서방으로 삼아 아무렇지도 않게 놀아나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윤리 관념의 경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드는 사람입니다. 또 배불뚝이 높아하는 노랑녀의 어머니죠. 친정어머니입니다. 이 언어들 보세요. 이 여성이 여성을 향해서 가하는 이 폭력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내뱉는 이 말도 말이지만은 시외조모, 시외할머니죠. 이 시외할머니가 내뱉는 걸 보세요. 똥녀에게 참 무지막지하죠. 그리고 동평이가 있죠. 그러니까 시누이죠. 시누이. 똥녀 입장에서 보면은 시누이가 있습니다. 기생이 되고 싶어합니다. 작가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가 생각이 나요. 동평을 보면은 최서방 여성들의 치질을 살펴주면서 관계를 맺는 희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선준의 주막 기억납니까? 이 선주와 이 영철이의 정사 장면 정말 리얼하죠. 인간의 성적 욕망이 얼마나 비루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박오분 기생 출신인데 성기은의 첩인데 이 노름꾼 성기은을 알뜰히도 섬기는 박오분이라는 인물 재밌죠? 월선이가 있습니다. 월선 조성관 기생 노랑년의 이웃집이죠. 조성관의 기생입니다. 조성관의 뽀이 역할은 필보. 이 필보와 동평이의 썸씽이 그려지고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오해를 낳습니다. 똥애와
필보가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옥화, 광녀 대단히 중요하죠. 똥예의 정확한 분신입니다. 똥예의 분신은 둘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옥화, 하나는 처녀지죠. 옥화와 처녀지는 대단히 중요한 서사적 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화라는 인물과 처녀지라는 이 동물 됐죠? 그리고 여씨 노인네가 도박장이죠. 도박장을 운영하죠. 도박장의 풍경 참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이 어떤 곳에서 이 불꽃을 튀기는지 잘 보여줍니다. 저놈의 헬리콥터. 그 도박장의 장면도 정말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무당이 있죠. 우리 똥예가 시집에서 쫓겨왔을 때 석서방 아내가 유문이란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죠. 거기에 새끼중이 있습니다. 북을 친 새끼중. 그리고 김동창 노름꾼들이죠. 안석환. 그리고 마을 아낙네들, 순이네나 붙들레, 과부들 있죠. 이 여성들도 절대 이 여성의 편, 똥의 편이 아닙니다. 그 얘기도 뒤에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밖에, 창밖에 이 직박구리까지 방해를 하는 것 같네. 왜 나하고 안 놀아주고 자기 소리 안 들어주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느냐고 나무라는 것 같아요. 똥예와 찔레와 얼레지와 이 똥예의 어떤 자연 친화적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똥예는 이 새나 이 풀들과 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려지죠.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용파리에게 당했다는 그 죄의식 때문이겠죠. 죽으려고 합니다. 그 장면입니다. 볼까요? 나 같은 년 살아서 뭐해요? 봉순인 짝이 있어도 죽었는데 이 세상에 짝도 없는 년이 저 세상에서는 짝을 골라야지. 똥예는 예의 총각과 죽어서 혼이 나겠다고 생각하며 발을 용감하게 떼놓는다. 그러나 무엇이 뒤에서 똥예를 꼭 붙잡고 있다. 용팔이 아니라 찔레다. 찔레는 똥예에게 말한다. 얘 뭘 죽니? 죽지 마. 찔레가 이렇게 속삭이자 그 주위에 있던 솜나무, 얼레지, 인동, 으름, 노똥이, 떼죽나무, 오리나무, 청미래, 가막슬나무, 세임양지, 개서나무, 매자나무, 층층나무, 대사초, 고로쇠나무 등이 덩달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찔레 말이 옳어. 죽긴 왜 죽니? 이빨 청춘에. 그러나 똥예는 치마폭을 잡아챈다. 찔레의 가시에 걸려있던 치마폭은 빠져나왔고 찔레는 마른 가지를 휘청거리며 내 마음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너무 한다. 이렇게 하겠죠? 없다고 한다. 찔레는 마른 가지를 휘청거리며 내 마음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이상하네 마무리가. 그치? 120페이지 한번 볼까? 맞는데? 똥예는 치마폭을 잡아챈다. 찔레의 가시에 걸려있던 치마폭은 빠져나왔고 찔레는 마른 가지를 휘청거리며 내 마음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그렇죠? 없다고 한다. 이런 의미겠죠. 똥예의 그 자연 친화적 성격이랄까요? 어떤 생명력을
주변의 다양한 식물, 풀과 나무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설 읽다 보면은 언어도 언어지만 충청남도 그 내륙의 지역어도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끌지만은 이 다양한 식물들의 등장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해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나무나 풀이 있나? 있어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김지원. 이 중에 아는 게 뭐가 있나? 나는 얼레지, 인동, 으름, 떼죽나무, 오리나무, 층층나무, 고로쇠나무는 알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딱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치 식물도감처럼 보이죠. 정말 제대로 읽으려면은 이런 이 식물들의 생김새까지 확인해야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시인이나 소설가들은 우리들이 이름 모를 꽃, 이름 모를 식물, 이름 모를 나무, 이름 모를 동물, 이름 모를 곤충으로 치부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 이름들을 확인하고 그 성격들의 이 특징을 찾아내죠. 각각의 그 생명체들의 성격을 발견해 냅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시인이나 소설가 나름대로 그 동식물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게 사람을 보는 눈과 연결이 되기도 하겠죠. 이런 걸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똥례와 찔레와 알레지는 어떤 대단히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례는 지배 세력의 윤리적 이 포획망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지. 짝도 없는 년이 저 세상에서는 짝을 골라야지 이러지. 이건 이 용파리하고 관계를 맺고 난 다음부터죠. 용파리에게 강간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죠. 성적인 이 어떤 억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제도라는 게 우리를 길들이고 조종하는 방식이 대단히 지속적이고 교묘해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이 정도만 얘기하죠.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오늘 정말 힘이 없습니다. 정말 힘도 없고 목도 메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움직이잖아요. 자, 다시 힘을 내서 보겠습니다. 통과 의례, 다시 넘어가 버렸다. 왜 넘어갔지? 상여와 꽃가마 했습니다. 이 상여는 중요 메타포예요. 이 소설에서 중요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우리 똥예는 이 상여에서 꽃가마를 떠올리지. 이건 이 죽음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길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가마고, 이 꽃가마는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 삶으로 나를 옮겨주는 그런 가마인데, 이 두 개가 함께
이 두 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죽음의 이미지와 새로운 삶의 이미지를 각각이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상여와 꽃가마가. 그런데 우리 똥이에는 상여에 강렬하게 매혹당해 있죠. 어떤 이 죽음의 그 황홀경을 간접 체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의 이미지를 보면서 통과 의례라는 말 들어봤죠? 패시지 리추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써볼까요? 패시지 리추얼 통과 의례. 그러니까 아이에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런 과정들이 있죠. 관, 혼, 상, 재라는 게 다 통과 의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한 인간의 생애를 몇 개 이 변곡점을 다시 얘기할게요. 한 인간의 생애에 몇 개 변곡점을 설정을 하죠. 그럴 때마다 그 변곡점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의 의식을 치르죠. 그게 관례든 혼례든 상례든 제례든 관홍상제로 대표되죠. 성인식 같은 것도 일종의 패시지 리추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여는 죽음이라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용되는 물건이죠. 꽃가마는 혼례, 새로운 삶을, 성인의 삶을 살고 또 사회적 책임으로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그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출발점에 꽃가마가 놓여 있죠. 상여는 인생을 마감하는 지점에 놓여 있고요. 이 상여와 꽃가마의 이미지를 잘 보기 바랍니다. 통과 의료 관련해서 이 상여집에 대한 묘사나 진술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도 이 불리기의 한 지점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통과 의례로서 상여 잠깐 볼까요? 통과 의례의 매개물로서의 상여겠죠. 근데 옛날 그 시골 마을에서는 이 상여를 새로 들여오면은 늘 그 축제 비슷한 걸 열었습니다. 그 상여 잔치의 이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대단히 소중한 민속 문화적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상여를 들여와서 마을에 노인을 태우고 마을 한 바퀴 돌죠. 죽음과 삶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축제 아닌 축제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은 받아들이는 거지. 삶과 죽음이 이렇게 뒤섞여 있다는 것. 내 바로 옆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옆에 바로 삶이 놓여 있다는 것. 이 상여 축제는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장면입니다. 이 블랙이라는 소설에서요. 볼까요? 이렇게 씁니다. 새 상여는 전에 있던 것보다 몸뚱이가 크다. 마목이며 강장틀은 미끈한 박달나무고 개뚜껑, 앙장, 휘장 등에 쓰인 피륙은 공단과 고운 명주로 된 고급이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그려진 이쁜 그림들은 색깔이 선명하다. 여기 보면은 171페이지 보면은 이
아니죠. 157페이지죠. 157페이지 보면은 상여를 정말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남색의 태를 두른 해맑은 구름차일은 횃불을 받으며 가볍게 펄럭이고 그 아래 네 마리의 십자용은 얌전한 아가씨의 머리털 같은 공단의 개뚜껑 위에서 찬란한 금빛의 연봉과 연잎을 보호하며 사방으로 아가를 쩍 벌리고 있다. 어, 여러분 중에 혹시 꽃가마를 본 사람이 있나요? 아마 드물 겁니다. 이, 이 꽃가마도 꽃가마지만 상여를 본 사람은 더 드물 거예요. 그죠? 이 구글을 비롯해서 이 웹사이트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상여, 꽃상여. 꽃상여를 크게 이 확대해서 보면은 이 묘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용이 십자용이 어떻게 있는지, 봉황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위에 이 뭐야, 뚜껑은 휘장은 어떻게 둘러져 있는지. 아, 지금은 잃어버린 아, 우리의 그 뭐랄까 삶의 이 풍경 중에 하나죠. 풍물 중에 하나죠. 풍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여. 여기 이 상여를 보고서 똥예가 이렇게 말하잖아. 그 상여 그 잔치를 하는 걸 멀리서 보면서 말이죠. 저기에 내가 타고 갈 가마라면 좋겠네. 이건 잘 봐야지. 저게 내가 타고 갈 가마라면 좋겠네. 똥예는 상여를 쳐다보며 공연히 찔끔거리고 있다.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슬픔이 우뚝 다가서는 것이다. 똥예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가며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똥녀의 눈엔 눈물이 점벙점벙하게 고여있다. 이 꽃가마를 타고 싶은 강렬한 그 바람이랄까 욕망이 이 꽃상여, 상여에 투영되고 있죠. 죽어도 좋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챘겠지만은 꽃가마를 타지 못하고 우리 똥이는 시집을 가지. 결국 이 시집을 간 게 보이진 않지만 꽃상이를 타고 간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 시집 가는 길이 바로 광기에 이르는 길,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도 했었죠. 음, 이 메타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게 내가 타고 갈 가마라면 좋겠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석서방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어, 밤이 날이 채 새기가 바쁘게 그 추운 날 집을 나와서 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있죠. 시댁으로 가기 위해서 그 장면도 잘 보세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여집이야, 상여집. 똥이는 바들바들 떨며 옷을 벗기 시작한다. 눈 위에 오래 서 있던 발은 아려오고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어간다. 그러나 똥이는 벌거벗고 춤을 추고 싶도록 기분이 좋다. 아버지만 없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무섭던 상여집이 이렇게 정다운 집인 줄 몰랐던 것이다. 이 상여라는 이 매개물, 상여집이라는 이 공간과 우리 이 똥예의 어떤 욕망이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황홀해하죠. 뭐 시집을 가게 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버려진 몸으로 그게 정말 아무리 못난 남정네를 하더라도 그 남자와
만날 수 있다는 그 설렘이 상여집에서 환희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302쪽을 보면은 이 악몽을 꾸는데 똥례가 악몽을 꾸는데 바로 그게 상여집이죠. 상여집에서 산 사람을 송장처럼 상여에 싣고 공동묘지로 묻으러 가는 것이 억울하고 무섭다. 내려달라고 발버둥 친다. 라고 써요. 자기가 진짜 상여에 실려서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여라는 이 매개물이 갖는 의미, 메타포 이해가죠. 이 꽃가마로 여기 내가 타고 갈 가마라면 좋겠네 이랬지. 꽃가마였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 무지막지한 남편의 폭력에 쓰러져서 꾼 악몽에서는 자신을 공동묘에 싣고 가는 이 상여가 되는 것이지. 꽃가마와 상여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가을에 새로운 삶을 향한 꽃가마를 탈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상여였던 것이지. 이게 인생이 그런 걸까요? 어떤 내 욕망이 성취되었다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 우리는 저 죽음의 나락으로 추락한다는 의미이기도 할까? 조금 과잉 해석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조금 더 보죠. 자, 상여와 꽃상여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서사 장치예요. 여기저기 상여와 꽃상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읽어내야겠지. 또 하나가 주목해야 될 게 이 처녀지의 옥화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처녀지의 옥화는 똥리의 분신이에요. 처녀지의 운명, 옥화의 운명은 고스란히 똥리의 운명으로 이어지죠.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처녀지를 자신과 동일시해서 이 쥐덫에 넣고 키웠었지. 근데 그게 자신이 이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결국은 미쳐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밤이면 밤마다 처녀지를 만나러 나오지. 이 울타리 사이에서. 그게 조선관에 있는 필부하고 만난다는 또는 셋서방을 만난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죠. 승원이라는 이 사람의 그 모함으로. 그러자 돈을 다 잃은 이 영철이가 똥년을 정말 개패듯이 죽일 듯이 패잖아요. 그리고 시집에서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미쳐버리죠. 그 모습은 옥화와 그대로 겹쳐집니다. 안 어렵죠? 처녀지 옥화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몸. 처절하죠. 처절합니다. 똥례는 하늘을 쳐다보며 처녀지를 목욕시킨다. 하늘엔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이 깔려있다. 강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별들. 그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똥례는 찾아낸 기분이다. 똥례는 제 몸뚱이를 닦듯 처녀지를 물로 깨끗이 목욕시키고 물에 젖은 몸뚱이를 치마로 훔쳐주며 뒷곁으로 돌아간다. 거기 추녀 아래 굴뚝 위에 쥐덫을 놓았다. 철사로 망을 떠서 상자 모양으로 만든 쥐덫이다. 처녀지 살기에 꼭 알맞을 것이다. 똥례는 어둠 속에서 그것을 찾아 처녀지를 그 속에 집어넣는다. 부엌으로 들어가 밥 한 덩어리를 떼어 가지고 와서 그 속에 넣어준다. 이것을 어디다 기를 것인가?
똥례는 사방을 둘러본다. 저 으슥한 사철나무 울타리 속이 좋을 것 같다. 똥례는 처녀지의 집을 들고 그곳으로 다가간다. 이곳은 비가 와도 염려 없을 것이다. 아늑하게 그지없다. 똥례는 그것을 울타리 속에 집어넣는다.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그 앞에 마른 사철나무 잎새를 수북히 쌓아놓는다. 이 철사로 망을 떠서 상자 모양으로 만든 쥐덫 속에 갇힌 이 처녀지의 를 구하는 과정 기억나죠? 천정에서 뛰노는 쥐들, 방으로 뛰어든 쥐들 중에서 이 수컷들에게 겁탈을 당한 처녀쥐를 구해내는 것이지. 이 처녀쥐와 똥례는 정확하게 동일시되죠. 그리고 똥례 옥화를 얘기하는 부분도 주목해야 됩니다. 옥화가 엉망진창이 돼서 이 노랑년의 집, 똥년의 집으로 오죠. 그러자 옥화가 다 씻어주고 자기가 시집 올 때 온 옷을 입혀주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옥화가 바로 똥녀의 분신이라는 것은. 이 고통받는 몸, 고통받는 신체. 이 키워드 가지고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칠게요. 오늘은.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고통받는 몸. 아주 중요한 테마예요. 자, 여기까지 하죠. 고통받는 몸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도박의 심리학, 횡재 뒤에 찾아오는 것. 이 도박의 심리학도 재밌는 주제입니다. 도박에 관해서 가장 탁월한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장편소설, 짤막한 장편소설이죠. 도스토옙스키의 노름꾼, 또는 도박꾼이란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대단히 문제적인 작품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뭐랄까요, 도박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자였죠. 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지,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기도 하고요. 아주 굴욕적인 이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 모습이 이 노름꾼이라는 소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엑스타시의 정점을 보여주면서 이 도박은 동시에 저 지옥과도 같은 추락을 체험하게 한다고 하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장이 바로 도박판이라는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거지. 여기에 도덕률이고 뭐고 개입할 여지가 없죠. 도박의 심리학. 이것도 깊이 살펴봐야 하는데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장면 기억납니까? 영철이가 한판 긁어요. 긁고 와서는 똥이한테 큰소리 치죠. 이제 다시는 도박하지 않을게요. 나마 이런 중천금이요. 하면서 다짐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농에다가도 돈을 쌓아놓고, 그리고 똥이에게도 자루채 돈을 주죠.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허탈감, 이 횡재 뒤에 찾아오는 것. 보세요. 영철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고 훅훅 빨아댄다. 어쩐지 마음이 허전하다. 15년 가까이 만졌던 화투착을 오늘로 손을 떼다니 서운하기도 한 것이다. 오늘이 너무 빨리 닥쳐온
닥쳐온 때문이니까. 오늘의 용단의 손뼉은 치면서도 공허한 구석은 그대로 남아있다. 공허한 구석. 공허한 구석. 공허한 구석은 그대로 남아있다. 어째서 저 많은 돈을 두고 마음은 서글플까? 돈이 돈 같지 않은 것이다. 무슨 종이 뭉치를 쟁여놓고 돈이라고 착각한 것 같다. 그것은 많은 돈에 익숙지 못했던 탓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돈의 권위가 떨어지는 노름방에서 끌고 온 탓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어찌됐든 영철은 노름에서 손을 뗀 서운함을 돈의 마력에서 채우고 싶다. 마력. 마법이죠, 마법. 그러나 돈은 마력을 부리지 않는다. 정말 괘씸하다. 푹푹 썩이자. 그러면 언젠가는 내 돈이라는 실감이 날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 공허하고 쓸쓸한 마음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가? 영철은 담배를 세차게 빨아대며 눈을 껌뻑인다. 이 횡재, 이 도박으로 얻은 그 수많은 돈, 1억 천금이 몰고 온 것은 놀랍게도 공허입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려고 이 짓을 했던가? 이 종이 쪼가리를 내가 소유하려고 이 짓을 했던가? 그런 생각도 있었을 테고, 또는 이제 환희를, 그 절정을 다시 맛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허무한 마음을, 쓸쓸한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죠? 화상 강의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이 영철이의 도박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 특히 금융자본주의 사회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오히려 영철이는 순진한 편이죠. 네, 이 금융자본주의 사회의 그 교활하고 영악하고 대단히 뭐랄까요, 말쑥한 이 도박사들은 영철보다 훨씬 더 이 교묘한 방식으로 도박을 치러내죠. 그리고 대단히 합리적으로 변호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의 마법을 신앙으로 삼죠. 그런데 영철이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 도박의 심리학, 그 심리적인 이 변화, 이런 부분에 이 관심을 기울여도 이 소설은 재밌을 것 같아요. 영철이라는 인물을 비난할 수는 있죠. 나쁜 자식. 도박 중독에서 못 태어나는 놈.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어쩌면 인간 네, 원초적인 욕망의 원형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도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게 완곡한 형식의 도박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도박. 노름꾼, 도박, 이런 얘기들을 대단히 부정적인 행위들로 치부하고 마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인간의 그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도박. 영철이의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놓쳐서 안 될 뭐랄까, 서사적 장치 가 있으니 바로
수원탑입니다. 수원탑. 그 도수장에서 이 고깃덩어리로 변하는 돼지와 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돼지와 소들의 그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원탑을 세웠다 그랬지. 그런데 이 돼지나 소와 우리 똥이에는 얼마나 다른가? 라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탑이.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용파리가 이 팔을 흔들어서 수원탑 노릇을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쯤에서 딱 드러납니다. 이 짐승과 인간의 경계가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다. 인간의 저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본능에 충실한 이 짐승보다 훨씬 더 야만적이고 저열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 욕망이 꿈틀거리는 모습들을 똥예와 콩조지와 영철이와 기타 여러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묻죠. 짐승과 인간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렇다고 해서 계몽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짐승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품이 있는 인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그렇게 읽으면은 이 작품 잘못 읽은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인간의 그 문명화된 액세서리를 다 걷어치우고 저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은 짐승들의 그 본능에 충실한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그리고 비열하고 비루하고 그리고 야만적인 그런 모습들이 인간에게 깃들여 있다는 것이지. 그걸 자각하는 사람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 상징하는 게 바로 수원탑입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볼까요? 용팔은 말뚝처럼 서서 똥예를 바라본다. 수원탑이란 세 글자 외엔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은 싱거운 물건이 떠오른다. 싱거운 물건이 떠오른다. 그것은 장황한 비문도, 왜 세운다는 이유도, 언제 세웠다는 날짜도, 이놈아 너희들을 왜 잡아먹는지 아니? 소나 돼지에 대한 저들의 변명도 없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써주려고 애쓴 백정들의 흔적은 보인다. 그것은 보면 볼수록 더 또렷하게 보인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웃음뿐이다. 수원탑이란 글자 외엔 더 못 쓰지 않았던가. 용팔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다만 잘 가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용팔은 까마득하게 사라져가는 똥례를 마지막으로 쳐다보며 양손을 입에 가져간다. 그것은 똥례에게 세워주는 용팔의 수원탑인지도 모른다. 똥례야 잘 가라. 용팔의 음성은 넓은 벌판에 울린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처음에 등장했던 인물 용팔이가 마지막에도 등장하면서 이 똥례를 배웅하네요. 그죠? 먼 길,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는 똥례를 이 용팔이가 배웅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달래야 달래야 진달래야 바위야 바위야 가세바위 구름 같은 말을 타고 수천리 고개를 넘어가서 곱사대야 문 열어라 춘향이 얼굴 다시 보자 너 죽어서 꽃이 되고 나 죽어서 나비 된다 나비 됐다 서로 말아 꽃밭으로 날아든다. 우리 앞부분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똥례가 이 노래를 부르죠. 이 똥례의 노래와 앞뒤를 똥례의 노래가 앞에 놓여 있고 다시 이 용팔의 노래가 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장송곡 삼아 똥예는 저 해 뜨는 곳으로 무사히 갔을까요? 봉순이의 이 무덤에 똥을 한 무더기 싸놓고서 그것으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 봉순이가 어디로 갔을지 궁금하죠? 내가 본 데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 독자들의 저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똥예가 말이죠. 똥예가. 아무런 뭐랄까요? 제약이 없는 인간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 그대로의 똥예가 여러분들을 비롯한 독자들의 저 깊은 곳에 아마 스며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입니다. 똥예. 똥예뿐만 아니고 다른 캐릭터들도 그래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이 불얘기는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문체 측면에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민속학적 관점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무의식의 관점,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읽어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론의 관점에서 봐도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지역어의 재현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 길이 있습니다. 이 불얘기에 이르는 길이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이 불얘기를 읽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한번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는 참 좀 하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고 나에게서 모든 대답을 기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저 내가 읽은 바에 입각해서 내 감상과 어떤 해석에 가능한 지점들을 힌트처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따름입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1971년에 한국 영화사를 빛내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유현목 감독이 연출한 불얘기라는 영화가 개봉됩니다. 네, 줄거리를 봤더니 영화의 줄거리를 봤더니 원작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한 것 같아요.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기 바랍니다. 윤정이라는 이 배우가 똥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혹시 불얘기를 쓰고 싶은 사람은 불얘기란 영화와 TV 문학관에서 온 불얘기와 소설 불얘기 그리고 희곡인가 시나리오 불얘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 똥예가 자신의 팔자를 점치기 위해서 이 못생긴 부처님들이 있다고 하는 향천사 찾아가죠. 바로 그 향천사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이 버벅댔습니다. 그것도 핑계죠. 들을 부분만 잘 골라서 잘 듣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회색인으로 만나겠습니다. 한국현대문학 특강 네 번째 시간 방영웅의 불여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